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다들 은혜 갚은 까치에게 아시죠? 뱀한테 잡아먹힐 뻔한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은혜를 갚은 까치에게요. 하물며 짐승도 은혜를 갚는 마당에 제 시댁 식구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들지 뭐예요. 그간 결혼 생활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어떤 인간들인지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런 인간들을 가족이랍시고 지금껏 끼고 살았다니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 얼굴에 침뱉기인 줄 알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살아와서 그런가 가족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핑계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쉽게 믿어버린 경향이 덜어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 후회하게 됐지만요. 저희 엄마는 제 남동생을 낳고 몇 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당시엔 뚜렷한 병명이 없었는데 엄마 증상을 떠올려 보면 임신 중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아빠는 유치원에 다니던 저와 3살 어린 제 동생을 친할머니한테 맡기고 일을 하셨어요. 출근길에 저희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녁에 퇴근길에 저희 남매를 데리고 집으로 가곤 했어요. 당시 친할머니는 큰아빠 내외와 함께 살고 계셨는데 그래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어요. 큰엄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졸지에 시동생 자식까지 떠맡게 되자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큰아빠한테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 아빠와 큰엄마는 사이가 어색해지고 말았어요. 솔직히 큰엄마 잘못은 아니었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 외 시동생 자식들까지 떠맡고 싶겠어요. 그래서 아빠도 큰엄마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엄마는 큰엄마대로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도 내쫓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상황 때문에 자신만 못된 사람이 된 것 같아 억울하셨을 거고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큰아빠도 마음이 불편하기 마찬가지였나 봐요. 약주를 드신 날엔 꼭 저희 집에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럴 필요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큰 식구들이 중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어요. 큰아빠 직장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떠나게 된 거였죠. 아무튼 그렇게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된 우리 식구는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살 수 있었어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엄마 역할을 친할머니가 대신하고 계시다는 것 뿐이었죠.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 대신 아들과 손주들을 살뜰히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달이 넘도록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 다니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탓에 폐렴으로 이어져 고생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되었죠. 아빠는 중국에 계신 큰아빠한테 친할머니 부고를 알렸는데 당시 중국에는 사스라는 전염병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라 큰집 식구들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빈소는 아빠와 저희 남매가 지킬 수밖에 없었죠. 늦은 밤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썰렁한 장례식장에 덩그러니 남은 우리 식구는 할머니의 빈자리를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 모습을 보니 당장이라도 어여들 와서 밥 먹어 이러시며 저희를 부르실 것만 같았어요. 우리 남매가 어릴 때부터 엄마 대신 돌봐주셨던 터라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특히 남동생한테는 할머니와의 이별이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평소 공부도 않고 날라리들과 어울려 다니던 남동생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동안 함께 몰려다니며 사고를 치던 친구들과 연락을 끊고 하루아침에 모범생으로 탈바꿈한 동생은 반에서 밑바닥 수준이었던 성적을 끌어올려
고등학교에 가고부터는 상위권에 들 정도가 되었어요. 꾸준히 성적이 오르더니 고3 때는 명문대를 노릴 정도로 전교 3등 안에 드는 기대주가 되었죠. 언젠가 동생한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밤에 몰래 찾아간 적이 있었어. 그때 할머니가 호흡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도 내 걱정부터 하시더라고. 우리 똥강아지 밥은 먹었냐고.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 자신보다도 손주 밥 한 끼가 중요하신 분을 그동안 철없는 내가 괴롭혀왔다는 생각에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날 할머니한테 약속했어. 앞으로는 싸움질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이야. 의사가 돼서 할머니 병 고쳐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나도 그 약속을 못 지켰네. 비록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망나니 손주가 마음을 다잡고 이후 명문대에 들어가게 됐으니 할머니는 끝까지 손주를 제대로 키우신 거나 진배 없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남동생도 전과 달리 말썽을 부리지 않아서 그리 힘든 일은 없었지만 공부에만 신경 써도 모자랄 판에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니 성적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전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수학원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저는 집안 살림까지 맡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적기로 했어요. 정 공부가 더 하고 싶다면 그때 가서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을 채워서 대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편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안심이 됐거든요. 하지만 막상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니까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눈앞에 닥친 업무를 해내는 게 더 시급했으니까요. 입사하고 몇 달이 지나자 슬슬 일이 손에 익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눈을 돌릴 여유도 생겼고 같은 부서 선배 주선으로 단체 소개팅에 나가기도 했죠. 소개팅에 나온 남자들은 하나같이 학벌이란 스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다들 야망도 있고 입속도 밝은 편이었어요. 대놓고 연애 따로 결혼 따로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나온 여자들은 학벌이며 스펙이 자신들만 못하기 때문에 연애용에 불과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정말 재수없었어요. 그런데 업무 때문에 퇴근이 늦었다며 뒤늦게 합류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소개팅에 나온 남자들과는 결이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사람을 대하는 게 진중하다랄까요?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나 소개팅에 나온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확실히 일행들과 달랐어요. 그렇다 보니 여자들의 관심은 단연 그 사람한테 쏠렸죠. 저 역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지만 경쟁이 하도 치열해서 지레 포기한 채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다들 밖으로 나왔는데 글쎄 그 남자가 제게 집이 어디냐고 묻지 뭐예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가져와서 술을 안 마셨거든요. 딱 찍어 저한테 말을 하자 함께 소개팅에 나갔던 여직원들이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회사에서 막내인 터라 눈치가 보여서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타고 가라며 제 손목을 잡곤 차에 태웠어요. 솔직히 싫지 않더라고요. 여직원들의 부러움 가득한 눈빛을 받으며 차에 탄 저는 뜻밖의 말을 들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예지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티도 많이 냈는데 눈치 못 챘어요. 일부러 예지씨 데려다 주려고 술도 안 마셨는데 몰랐죠? 저 좀 성급한 것 같긴 하지만 예지씨 나랑 사귀지 않을래요? 생각지도 못한 기습 대시에 깜짝 놀랐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까지 이성을 사귀어 본 적이 없던 터라 설레고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좋다고 하기는 좀 겸연쩍었어요. 그래서 며칠을 생각해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별다른 약속 없다고 했더니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자길래 따라 나섰어요.
국도를 타고 청평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길에 양평 두물머리에 들러 산책을 했어요. 마음속으론 언제 말을 꺼내야 하나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생각은 좀 해봤냐고요. 그래서 사귀자고 말했죠. 그렇게 생애 첫 연애를 시작했고 그이와 7년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혼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데다 제겐 돌봐야 할 남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남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둘 다 나이도 찼고 생활력도 갖추게 됐으니 슬슬 결혼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결혼 못할 이유라도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제사 때도 늘 참석해주고 남동생이 군에 있을 때 같이 면회도 갔던 터라 저희 집 사정을 잘 아는 남자친구는 그 외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느냐고 물었죠. 바로 그게 문제야. 자기는 이해해줄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님은 다를 테니까. 부모님 없는 것도 못마땅하실 텐데 남동생까지 데리고 시집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 난 또 뭐라고. 그런 거라면 걱정할 거 없어. 우리 부모님도 자기 처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로 트집 잡을 분들 아니야. 자기도 만나보면 알 거야.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죠. 남자친구 말대로 부모님 문제나 남동생 일로 딱히 딴지를 걸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뭐랄까 썩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우리가 니들한테 해줄 건 없다. 그래도 결혼을 하려거든 해라. 는 듯 무심하고 심드렁한 반응이셨어요. 어떻게 자식 혼 사이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물론 제게는 그게 더 다행이었지만요. 신혼집은 아빠가 물려주신 집에 차리기로 했고 혼수는 꼭 필요한 가구랑 전자제품 몇 개만 구입해 채워 넣었어요. 한마디로 집과 살림을 제가 다 한 거죠. 남동생을 데리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 눈치가 보였거든요. 제 딴엔 그렇게 해야 제 동생도 눈치 안 보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가 오판을 한 거였죠. 남동생은 갓 결혼한 누나한테 얹혀 사는 게 미안했는지 평일엔 회사 일로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약속이 있다며 거의 매주 주말 휴일을 밖에서 보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매형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밖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였더라고요. 남동생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남동생은 장가갈 생각도 안 하냐고 은근히 압박을 했어요. 명절엔 특히 괜한 트집까지 잡았어요. 네 동생은 장가 안 간다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매형 집에 얹혀 살겠다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오늘만 해도 그렇다. 네 동생만 아니면 한 며칠 여기서 푹 쉬었다 가면 좀 좋아? 명절에 네 동생 혼자 두게 했다고 흉볼까봐 겁나서 내가 니들 보고 더 있다 가란 말도 못하겠다.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어 정말. 말끝마다 내 동생이 당신 아들 집에 얹혀 산다 그러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 집에 얹혀 사는지 당신들이 더 잘 알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나 몰라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시누이까지 마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 동생이 염치 없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세연이 동생은 언제까지 오빠 집에서 살 거래요? 나 요즘 출퇴근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오빠 집에서 살면 우리 회사랑도 가깝고 좋은데 세연이 동생 때문에 내가 뭔 고생이래요? 마치 자기 집에 제 동생이 민폐를 끼치며 사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참았는데 그때 참지 말고 지를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지금까지 벙어리 낸 가슴을 앓지 않아도 됐고 이후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도 안 당했을 테니까요. 남동생은 저희 부부랑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고 시댁에 일이 생겨서 목돈이 필요할 때는 목돈도 선뜻 빌려주곤 했어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남동생은 우리와 함께 살다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을 했어요. 남동생이 집을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내 동생을 데리고 살았기에 저는 실은 내색조차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놈의 시누이가 어찌나 염치가 없는지 지가 신은 스타킹 한번 빠는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동생은 저 힘들까봐 청소기도 돌려주고 종종 빨래도 해주곤 했는데 시누이는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거기다 반찬 투정은 어찌나 해대는지 집에 맞는 반찬이 없으면 보란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곤 했어요. 그리고는 매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제가 밥도 제대로 안 준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서 해댔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 자식들을 굶기기라도 하는 줄 아는지 득달같이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죠. 그렇다 보니 평일이고 주말이고 제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저희 집에서 시댁 제사까지 지내자고 하는 거 있죠. 아들, 딸의 며느리까지 이 집에 사는데 여기서 지내는 게 편하지 않겠니? 니들 오가며 길에서 버리는 시간도 아끼고 말이야. 하지만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친정 부모님이랑 할머니 제사를 지내고 있는걸요. 한 집에서 양가 제사를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얘, 정말 웃기는 애네? 네 부모 제사를 왜 내 아들 집에서 지내니?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야. 시집 왔으면 시집 제사를 지내야지. 왜 친정 제사를 네가 지내? 지낼 거면 네 남동생이 지내야지. 그럼 지금까지 내 아들을 니네 집 제사 지내는데 부려먹은 거냐? 세상에 기가 막혀서 내가 이럴까봐 처음부터 니들 결혼 탐탁치 않았어. 그래도 부모 없다고 안 받아주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불쌍해서 참고 받아줬더니 네가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너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해. 더는 너처럼 배응망덕한 며느리 못 봐주겠으니까 나가라고.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더는 안 되겠네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집이라고요. 부모님 집에서 내 부모 제사 지내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제 남동생 보고 지내라고요. 네, 그래서 제 남동생이랑 이 집에서 제사 지내왔는데 어머님이 제 동생 내보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내 부모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요? 그럼 제 부모님 제사는 도대체 어디서 지내란 말씀이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터져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지 뭐예요.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언니 집이니까 언니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 전에 있던 재산은 공동소유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와서 생색이라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언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큰 소리 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이 모든 잘못은 일찍 죽은 언니 부모님 잘못인데 왜 우리 엄마한테 따져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내면 그땐 내가 안 참아요. 시누이의 황당한 소리에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기집애가 어디서 손이 옳게 한테 큰 소리야. 너야말로 한 번만 더 이따위를 굴었다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엄마도 그래. 이 사람 1년에 하루 부모님 생각하며 동생이랑 제사 지내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어떡해? 솔직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놓고 이 사람한테 집 문제로 따지는 건 반칙이지. 암튼 제사는 각자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하고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해준 덕분에 시댁 제사는 이전처럼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생각 같아선 시누이한테 이참에 니네 집으로 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기껏 저를 위해 나서줬는데 제가 그런 말까지 하면 우리 부부 사이도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2해를 더 살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집에서 나가게 됐어요. 시누이가 나가자 그제야 저는 봄을 맞은 나비처럼 자유로워졌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기던 아이를 갖게 됐고 이듬해 딸을 낳았어요. 남동생은 조카가 생겼다며 값비싼 아기 침대를 선물로 해주었죠. 반면 시누이는 기저귀 한 장 안 해주면서 여우같이 제 동생이 사준 아기 침대를 노리더라고요.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언니, 아기 침대는 절대 남 주지 말고 나한테 물려줘야 돼요.
기스 안 나게 조심히 쓰다가 그대로 달라고요. 알았죠? 비싼 건 알아가지고 임신도 안 한 게 침대 가져갈 생각부터 하더군요. 그 꼴이 하도 얄미워서 일부러 대답도 않고 못 들은 척 했어요. 그랬더니 지 오빠한테까지 아기 침대는 나중에 자기 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문제인지 신우이 남편이 문제인지 아가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병원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몸과 마음만 지칠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아무리 미운 신우이라지만 같은 여자로서 측은지심이 생기더군요. 내가 직접 애를 낳아보니 애타게 아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툭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감나라 배나라 사사건건 참견을 하던 신우이는 그때부터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었어요. 제 딸을 보면 더더욱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그랬나 봐요. 한편 제 남동생은 대학 동기와 오랜 연애를 해오다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어요. 전부터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친구라 우리 집 사정도 잘 알고 무엇보다 제 동생을 저보다 더 아껴주는 걸 알기에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쌍수 들고 환영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남동생도 집안 사정 때문에 장인 장모님의 결혼 허락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비록 우리 남매가 고하긴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고 어디 가서도 남의 눈총받을 짓을 한 적 없는데도 결혼을 앞두곤 우리 잘못도 아닌 일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자식이 부모의 이른 죽음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남동생 처가에서도 반대가 있었나 봐요. 저희 부부보다도 연애 기간이 길었던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동생이 대기업에 들어가 승진도 동기들보다 빨랐던 덕에 그나마 결혼 승낙은 받을 수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본 사돈 내외의 표정은 그리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남동생이 결혼식이 있던 전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누나, 엄마랑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이런 일로 차별을 받지는 않았겠지? 나 솔직히 좀 억울해.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는 것도 그렇고 이유 없이 고개 숙여야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동생의 물음에 선뜻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혼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시댁의 죄인이고 내 잘못이 아니어도 억울하게 당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거란 걸 차마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남동생은 언제 그런 고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쌩쌩한 얼굴로 식장에 들어섰어요. 부모님 대신 남편과 함께 혼주석을 지키던 저는 그런 동생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좋은 날인데 웃어야 되는데 좀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도 올케가 내 동생을 아껴주니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생 내외는 허니문카에 올랐어요. 서울 모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남동생 내외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집에 오는 길에 딸아이가 키즈카페에 가자고 하도 조르는 바람에 남편은 저만 집 앞에 내려주고 딸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로 향했어요. 그렇게 저 혼자 집에 돌아와 막 소파에 누우려는 그때 초인종이 울리지 뭐예요. 지친 몸을 일으켜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제 동생 결혼식에도 안 왔으면서 먼 바람이 불어 집까지 찾아왔나 했죠. 그랬더니 글쎄, 네? 동생 축의금을 내놓으라고요? 아니, 왜요? 얘 또 정색하는 것 좀 봐라. 얘, 너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니? 니들 결혼하고 신혼 때부터 내 아들이 네 동생 데리고 살아준 거 기억 안 나? 짐승도 은혜는 갚을 줄 안다는데? 그동안 먹이고 재워준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니? 잔말 말고
축의금에서 절반은 내놔라. 내가 네 동생이 이 집에 사는 동안 내 아들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나들지도 못했어. 너도 그렇다.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네 동생 먹이고 재웠으면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네가 먼저 어머님 그동안 제 동생 돌봐주신 은혜도 있고 하니 이 돈은 어머님이 받으세요. 이래야 정상 아니니? 이걸 꼭 내 입으로 말할 때까지 입 꾹 다물고 쌩 까느냐고. 암튼 긴 말 안 하겠다. 난 괘씸해서라도 그 돈 꼭 받아야 되겠으니까 네 동생한테 전화해라.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리? 황당한 그 말에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런데 하필 그때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지 뭐예요. 신혼여행 다녀올 때까지 축의금을 맡아달라며 올케랑 여기로 오는 중이니 어디 가지 말고 있으라고요. 어차피 가서 쓸 돈은 미리 환전을 해뒀고 비상시에 쓸 카드도 있으니 괜히 짐만 된다나요? 그래서 이따 내가 직접 호텔로 갈 테니 오지 말라고 말하려는데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신우이가 제 휴대폰을 뺏었어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잘 됐네. 돈 가지고 온다니까 당사자한테 돈 받으면 되겠네. 엄마, 사돈총각이 지금 돈 가지고 여기로 온대. 바로 받을 수 있겠어. 염치 없는 모녀가 아주 돈독이 올라선 눈에 불을 켜고 제 동생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등 떠밀고 가라고 해도 꿈쩍도 않지 뭐예요. 그러는 사이 남동생 내외가 도착했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꼴사나운 모습을 올케한 때까지 고스란히 보이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빚받으러 온 빚쟁이 마냥 제 동생을 향해 삿대질까지 해가며 돈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엔 점잖게 말로 풀어가려던 남동생은 아나무인격으로 달려드는 두 모녀한테 질려 급기야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무리 사돈어른이지만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참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달려들었어요.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내 오빠 등골 빼서 먹고 살았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 망정 왜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보고 배운 게 없으니 이 모양이지. 이래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은 어디가 티가 나도 나는 법이라니까? 순간 신우이 말에 뚜껑이 확 열렸어요. 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릴래? 뭐? 부모 없이 자라서 티가 나? 그러는 너는 잘난 부모도 있으면서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인데?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심지어 염치도 없잖아. 내 동생이 네 오빠 등골 빼먹었다고? 얘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 누가 누구 등골을 빼먹었는데? 어머니도 그래요. 툭하면 내 동생이 어머님 아들 집에 얹혀 살았다고 하는데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이 집 우리 부모님이 주신 우리 남매 집이에요. 당신 아들 집이 아니라. 내가 수없이 말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트집 잡아가며 돈 뜯어내려는 이유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잘난 어머님 딸 애 못 낳아서 이혼당하니까 먹고 살 돈 만들어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들 있을 때 못 오겠던가요? 창피해서 못 오겠더냐고요. 그래서 만만한 저 혼자 있을 때만 찾아와서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냐고요. 그동안 나한테 이러는 건 참아왔지만 내 동생한테까지 이러면 나도 못 참죠. 어머님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돈도 나시니까 제가 제대로 돈 정리해드리죠. 아가씨 결혼할 때 그이가 3천만 원 해줬죠. 그중 2천만 원은 내 동생이 빌려준 거였어요. 아가씨 결혼식 끝나면 축의금에서 준다고 해놓곤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주길래 내 월급으로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 당장 돌려주세요. 그뿐인가요? 당신 아들이 그동안 내 부모님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살았던 것도 월세 쳐서 갚아주세요. 아, 어머님 딸도 여기서 2년 넘게 살았으니 그 돈도 주셔야겠네요. 신혼살림 차릴 때 가구며 전자제품도 다 내 돈으로 했으니까 사용료도 받아야겠지만 그건 대승적 차원에서 내가 DC해드릴게요. 툭하면 마치 제가 어머님 아들 등골 빼먹고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어머님 아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돌아가신 아버님이 저질러 놓은 빚 갚느라 매달 집에 가져오는 돈은 자기 용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툭하면 어머님이랑 정신없는 여동생이 사고쳐서 돈 뜯어가고 생활비 없다고 손 내미는 통에 오히려 내 월급이 더 들어갔다고요. 이참에 그 돈도 다 받아야겠네요. 어차피 통장 내역에 다 찍혀 있으니 계산하는 거야 몇 시간이면 될 겁니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문자 보낼 테니 어디 가서 돈을 빌리든 돈을 훔치든 돈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손목에 쇠고랑 차기 싫으면. 아, 그리고 당신 아들도 보내드릴게요. 나도 더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호구짓 당하며 살기 싫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곤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어걱 소리를 내며 울어댔죠. 울케는 그런 저를 감싸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더라고요. 남동생한테만큼은 이런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꾹 참고 살아왔는데 하필 동생 결혼식 날 못난 누나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네요. 얼마 뒤 저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시댁에선 제가 동생한테 대신 갚은 2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순순히 내준 건 아니고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내용 증명을 보내자 마지못해 보냈더라고요. 나머지 돈은 남편과 이혼할 때 정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질질 끌면 내가 포기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저 그 돈 끝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자비는 없는 거니까요. 더 이상 호구짓은 그만하고 저와 딸의 인생을 위해 더 힘차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